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롯데리아와 용인고등학교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확진 환자가 다시 급증했습니다. 특히 롯데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영업을 중단해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임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기습 승인하자 세계 각국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장관은 미국과 유럽 등이 경쟁심 때문에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백신 생산과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5,000명 가까이 나오면서 2차 확산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 모범국인 독일에서도 신규 환자가 3개월 만에 1,200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인근 하천이 최근 내린 비로 범람하면서 핵시설 일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38노스가 분석했습니다. 특히 핵시설 전력망과 냉각수 파이프라인, 실험용 경수로 등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최근 3D 프린팅이 산업 분야 전반으로 활용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용 인공구조물 제작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의료용 3D 프린팅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건희 그룹장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롯데리아와 용인고등학교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서울시는 롯데리아발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들이 근무한 8개 점포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점포와 방문 일자는 군자점 8월 6일과 9일부터 11일 사이, 면목중앙점과 서울역사점은 7일부터 11일 사이, 종강역점은 8일부터 10일 사이, 숙대입구역점은 8일부터 11일 사이, 건대 스타시티점과 건대역점, 소공 2호점은 9일부터 11일 사이입니다. 또 확진된 롯데리아 직원들이 방문했던 광진구 가장 맛있는 족발에 6일 오후 3시부터 10시 사이에 방문한 사람과 치킨뱅이 능동점에 6일 오후 5시부터 7일 오전 2시 사이에 방문한 사람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롯데리아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고도 대면 회의를 연 데 이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업을 중단해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시내에서 22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 시장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 등을 행정명령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해당 단체들에 발송한 이후에도 7개 단체가 아직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면 현장 체증으로 주최자와 참여자를 특정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50여일간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와 무 등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가격 안정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 들어 배추 도매 가격이 한 포기에 4,113원, 무는 한 개에 1,276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8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배추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동원해 50톤에서 100톤을 방출하고 무 역시 가격이 더 오르면 비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애호박과 가지, 오이 등은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을 조기에 출하해 물량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격이 급등한 상추와 열무 등 시설 채소는 농협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인근 하천이 최근에 내린 큰 비에 범람하면서 핵시설 일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38노스가 분석했습니다.
특히 핵시설 전력망과 냉각수 파이프라인 등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도에 조승희 기자입니다. 북한 핵시설 동향을 감시해온 산팔로스가 최근 주목한 곳은 큰 비가 내린 영변 핵시설 주변 지역입니다. 지난 6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 따르면 핵시설과 가까이 있는 구룡강이 최근 홍수로 범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2일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보면 강 수유가 급격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최근 수년 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산팔로스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을 가로지르는 댐이 잠긴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수해를 대비해 강 제방을 꾸준히 보수해왔지만 이번에는 워낙 큰 비가 내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에는 500에서 7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 2007년 여름보다 비가 더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 내린 강우량이 강원도 평강군의 경우 약 854mm로 이는 북한 연평균 강우량 960mm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산팔로스는 이번 강 범람으로 핵시설 전력망과 냉각수 공급 파이프라인 등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피해를 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산팔로스는 이 원자로는 한동안 가동되지 않았고 실험용 경수로도 아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시설 모두 지속적인 물 공급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난 8일에서 11일 사이 부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는 불어났던 강물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라늄 농축 공장 같은 중요 시설들은 홍수 피해를 피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산팔로스는 설명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파업 자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으로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 등의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장마가 지나간 남부지방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수욕장 주변에 독성 해파리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휴가철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항구로 어선들이 들어옵니다. 상자에는 해파리들이 가득합니다. 어민들이 부산 송정해수욕장 인근에서 잡아올린 해파리들입니다. 모두 독성이 있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휴가철 지자체로부터 해파리 퇴치를 의뢰받은 어민들이 하루에 2번씩 나가 제거 작업을 벌이지만 밀려오는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한 1톤가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세대가 나와서 한 대당 한 350kg 정도 잡고 있습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주로 여름철 우리 연안으로 밀려옵니다. 해파리 가운데서도 강한 독성으로 분류돼 노약자나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일대에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노무라이끼 대파리는 5월쯤에 저기 동중국해 쪽에서 출현을 해서요.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오는데 7, 8월쯤에 8월, 9월까지 우리나라 연안 쪽에 많이 들어오는 해파리입니다. 해파리가 몰려오면서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는 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두 곳에서만 55건에 달합니다. 일단 해파리를 발견하시면은 절대 만지지 마시고, 혹시나 근데 해파리 쏘이시게 되시면은 뭐 바닷물이나 식염수를 통해서 세척하시면 되시고, 혹시나 쏘기 메스껍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으시면은 119 구조대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교회와 학교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큰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3일 0시 기준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56명 되면서 40여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인데요.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지금까지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최근에 연 이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8월 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한 20명대에서 50명대 정도의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추이는 과거에도 유사한 추이를 계속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이는 계속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추이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1%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늘어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그러니까 깜깜이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7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10%를 넘는 지역사회 감염 그러니까 숨은 감염자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7월 14일부터 7월 말까지는 한 6.2%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10%를 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5월 초에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발생했던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이런 증가 비율이 그러니까 깜깜이 감염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 중에 하나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교 소모임 등의 어떤 방역 지침이 이제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 완화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미국 FDA에 준비가 덜 된 백신이라도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 과학계가 반발하고 나섰죠. 일단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러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승인을 긴급하게 하면서 예. 이제 촉발이 됐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대선 전 얘기가 나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백신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모더나 백신이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예. 그 결과가 10월 말에 종료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말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초에 대선이 있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 개발된, 그러니까 승인된 어떤 미국 백신이 나올 거다라는 예.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임상 시험은 10월 말에 종료할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네. 계획이 연장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 실제로 임상 시험이 종료된 다음에 이 결과물에 대한 통계 처리 과정이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예. 근데 그래서 11월 초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러시아의 백신이라든가 미국의 정치 상황들 고려했을 때 뭐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 실제로 FDA가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게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하고 FDA 사이에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검증이 다 완벽하게 안 된 백신을 예. FDA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적다. 근데 적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백신에서 중요한 게 코로나19의 방어력을 가지는 중화항체가 형성됐냐 이 여부인데요. 백신을 맞고 중화항체가 형성되더라도 그 효과나 또 지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이 필요하겠죠.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뭐 일부의 연구 결과기는 합니다만 자연 감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중화항체의 지속 기간이 3개월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 감염인 경우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오히려 이거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 백신을 맞았을 때 중화항체 지속 기간이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개월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예. 그래서 향후에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해도 실제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혈액에 대해서 항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중화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지속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은 네. 추후에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더라고요. 3분의 1 정도는 미국인의 3분의 1 정도는 백신이 나와도 접종하지 않겠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가 일어난다면 사실상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실제로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네. 보고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예.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포에 감염을 할 때 수용체하고 결합하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위에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능이 그러니까 감염력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실제로 돌연 변이가 일부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그 부분이 실제로 중화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 하나의 돌연변이니까 우리가 점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아미노산의 변이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하나를 또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부위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와 백신의 효능에 대한 어떤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돌연변이와 돌연변이가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백신이 무용지물이 된다면요, 그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백신 아닌 다음에는 유일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세 가지 수단이 진단, 백신, 치료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백신이 만약에 효능이 없다 그러면 네. 남은 대안은 치료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치료제요. 예, 치료제도 현재는 어떤 새로운 신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허가가 돼 있는 어떤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대체 치료제로 지금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를 특이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면 가장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약물 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약물에 대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안적인 치료제고 효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증인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대증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증인 경우에는 치사율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사율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치료제를 빨리 찾는 게 물론 렘데스비르가 긴급 승인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한계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치료제들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중증인 사람들의 치사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능만 갖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상당히 많이 감소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휴가철과 또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서 대인 접촉이 참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ree, two, one.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올여름 이례적으로 긴 장마가 찾아오면서 곳곳이 비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떨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여름은 사실 덥기도 했지만 비가 정말 많이 와서 고온다습이란 환경이 갖춰졌는데 앞서 저희가 코로나19 브리핑에서도 살펴봤지만 딱히 그 추위가 떨어지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는 잘 알려졌지만 이제 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예. 뭐 사스 바이러스만 해도 2002년 말 겨울에 시작해서 이듬해 여름 끝났거든요. 이 메르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활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뭐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고온 또 습도에 약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측이 발생 초기에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코로나19에 걸린 환자의 몸에서 나온 침방울이나 콧물, 가래 속의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여름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한 건데요.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27도와 상대 습도 85%의 조건에 또 기온 21도, 상대 습도 40%의 조건, 마지막으로 기온 4도, 상대 습도 40%의 환경에 각각 일주일씩 노출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 첫 번째 조건이 27도의 습도 85%는 한국의 일반적인 여름 날씨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4도의 40%는 매우 건조한 겨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결론은 온도와 습도가 낮아질수록 바이러스가 전파력을 계속 유지한 채 살아남았고요. 27도에서는 24시간이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즉 일반적인 여름 환경에서는 24시간 내로 전파력을 잃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기세가 꺾인다는 걸 좀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어떤 전파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전파 상황이 어떤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뭐 이미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됐고 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미 뭐 번질 대로 번진 상황에서 이런 날씨 조건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또 이 바이러스가 신종이라는 점 역시 날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예. 실험을 통해서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뭐 동남아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한 점, 또 뭐 북반구에 여름이 찾아왔지만 미국처럼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는 점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히 코로나19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힘을 잃을 것이란 단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뭐 최근에는 캠핑장과 같은 야외에서 소규모 집단 확진이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면 여름철 또 그리고 실외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고온다습한 환경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현재의 전파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갈수록 좀 특성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올 여름에는요, 장마도 길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수위도 이어져서 걱정거리가 더 늘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번 장마가 코로나19 전파에 조금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이제 전파와 확산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하고 또 사람 요인, 행동 요인, 그다음에 이제 환경 요인이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나고 또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람 이동이 줄고 사람이 이제 밀집되는 환경도 줄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좀 저지되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경계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자칫 이 장마철에 방역에 대한 고삐가 좀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습도가 높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재민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예, 점입니다. 단체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의 경우에는 사실 뭐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요.
있는데요. 이들이 코로나19는 물론이고 각종 수인성 질병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의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비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분산하는 등 여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임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자 각국 의학계에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쟁심에서 나온 깎아내리기라고 일축하며 백신 생산과 접종을 예정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통상 백신은 수천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3차례 임상시험을 거친 뒤 등록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겨우 수십 명을 상대로 임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이상 결과는 공개되지도 않았고 최종 단계인 3상은 아직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효능과 안전성 모두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I thought that there was likely a danger in doing this before we know how safe and effective this vaccine is. The reports of the vaccine so far having been tested on a few dozen people are true, then that is way too early in the process to actually approve a vaccine.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지적을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가 경쟁심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기술력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백신이 앞으로 2주 안에 생산돼 의료진 등에게 먼저 접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tarting from October, it will be used for mass vaccination in Russia, again on a voluntarily basis. 러시아는 또 20개국으로부터 10억 회 분량의 사전 주문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러시아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임상시험 기구연합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임상시험이 끝날 때까지 백신 승인을 유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푸틴 정권이 코로나19로 뒤숭숭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선전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중국의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백신이 신뢰할 만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백신 전문가인 타오리나는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패스트트랙을 선택한 것은 아마도 겨울이 오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오리나는 보통 백신을 승인하기 전에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만 서방 국가가 러시아 백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정치적인 원인이 더 크다면서 자국의 백신 개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쯤이면 중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시장에 공급돼 중국이 러시아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올 가을에 개발될 수 있지만 전염 통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성명에서 올 가을까지 백신 한 종이나 여러 종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소는 그러나 올 가을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세계적인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소는 코로나19의 돌연변이로 백신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데다 면역 기간도 짧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5,000명 가까이 나오면서 2차 확산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폭발 사고까지 겹친 레바논에서 병원의 절반가량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인 사라고사의 한 병원 앞마당에 야전병원 천막이 추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평균 5,000명 가깝게 발생하자 긴급 대책으로 병상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는 95명으로 24명과 17명의 프랑스와 영국 등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Pero creemos que frente a lo que se planteaba en un inicio, hemos ganado mucho. Hemos ganado mucho, sobre todo para que las personas que tienen que pasar 15 días aquí puedan pasar esos 15 días con las máximas comodidades posibles. 이처럼 스페인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뚜렷해지자 이웃 나라들은 스페인 여행 자제를 권고하거나 스페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등의 통제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3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1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 주중부터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생활 통제가 대부분 해제되고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폭발 참사가 난 베이루트 내 병원 등 의료시설 55곳을 평가한 결과 50%가 약간 넘는 시설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ll the weight is on our shoulders. On top of it, we had the coronavirus COVID crisis, and now this blast gave a final blow to our efforts. So it's a disaster. 코로나19 진료만으로도 숨 돌릴 틈 없었던 베이루트의 의료진들에게 대폭발 참사는 설상가상의 무거운 짐이 돼버렸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뉴질랜드에서 13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13명 새로 확인되면서 이틀 만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감염 사례는 모두 전날 봉쇄령이 내려진 오클랜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보건부 애슐리 블룸필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클랜드 지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발생했다며 이들은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4건의 사례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14일 회의를 열어 오클랜드 지역에 내려진 코로나19 경보 3단계 봉쇄령을 연장할지 아니면 2단계로 내리거나 4단계로 올릴지 결정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 분야에도 최첨단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인에게 꼭 맞는 제품을 만들려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의료용 3D 프린팅 분야를 개척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능성 소재 부품 연구그룹 김건희 그룹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3D 프린팅 산업이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의료 부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요? 네, 실제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의료 3D 프린팅 시장은 약 올해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연평균도 25% 이상 달할 만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의 경우에도 약 1,3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나 독일, 중국 등과 함께 이제 의료 분야에 3D 프린팅이 활발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의료 분야에서는 뭐 생분해성 소재라든가 플라스틱, 금속 등 이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이제 금속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해서는 인체에 딱 맞는 맞춤형 정형 재료에 대한 활용 사례가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경외과나 뭐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다양한 수요와 함께 그 점차 이제 품목 안정성을 확보를 함으로써 그 범위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3D 프린팅 기술이 의료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이런 인공 구조물을 인체에 삽입을 하려면 그만큼 안전하고 또 정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박사님께서 만드신 걸 직접 가지고 나오셨죠? 네, 요거를 가까이. 요 모델이 저희가 2018년도에 그 인공 흉골로는 국내 처음으로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요 부분은 실제 여기 지금 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금속 부분입니다. 요게 실제 그 수술할 때 뼈를 대체한 전체 뼈가 되겠고요. 예. 저희는 무엇보다 처음에 이제 순수 티타늄을 활용해서 이제 인공 구조물에 대한 3D 프린팅 원천 공정 기술을 5년 이상 계속 수행을 해왔었고요. 예. 이후에 환자 맞춤형 이제 체내 삽입용 인공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주로 이제 이런 인공 흉골과 뭐 두개골과 같은 성형 재료를 제작을 했었고요. 지금 이게 인공 흉골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흉골의 경우에는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세계 이제 크기로 봤을 때는 세계 최대 크기였고요. 네. 예, 최근에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족부, 발목에 해당되는 뼈도 이제 개발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발목뼈까지 개발 네. 중이시군요. 예. 자, 이 인공 흉골 직접 보여주셨는데 예. 실제 환자에도 적용을 해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2018년도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앞가슴에 육종이 있는 환자에게 이 수술을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예. 그때 당시 중앙대학교 흉부외과 박변준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집도하신 의료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육종이라는 큰 암이 흉골을 침범하고 있었고 그 흉골을 넘어서 심장을 누르고 있는 그런 위중한 상태셨어요. 그래서 광범위한 절제술이 필요했고 그 절제술을 시행받은 다음에 흉골과 늑골을 이제 양쪽에 합쳐서 10개의 늑골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건술을 3D 프린팅을 이용한 티타늄을 이용을 해서 재건을 하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흉골하고 양쪽 5쌍의 늑골을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셨고 이제 흉골과 늑골, 그다음에 심낭, 그다음에 폐 일부를 같이 다 잘라냈고요. 그 잘라낸 부분을 심낭을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티타늄으로 미리 제작된 흉골을 이식을 하였고 그 위에 근육을 이식하고 피부 이식을 하고 수술을 종료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뼈다. 그러니까 뼈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공 구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앞서 이런 구조물을 순수 티타늄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죠? 이 순수 티타늄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네. 이게 인체에는 안전한 건가요? 예. 일단 알려진 이 의료용 금속, 체내에 식립이 가능한 금속 소재 중에서는 생체 안전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게 이제 티타늄 소재가 되겠고요. 네. 실제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도 기존에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순수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약해서 인체 부위나 이렇게 하중이 좀 많이 작용하는 곳에는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순수 티타늄을 3D 프린팅 공정간에 고강도화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수 티타늄이 인체에는 안전한 소재인 건 맞지만 예. 강도가 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예. 그걸 기술로서 보완을 하셨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셨나요? 이게 순수 티타늄이라 하더라도 이제 철과 같은 미량의 원소들이 섞여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티타늄 분말들을 3D 프린팅 공정간에 이제 반복적으로 녹이고 굳히는 과정 중에 이런 미량의 원소들이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배치가 되거나 네. 또 금속 조직의 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런 강화기구 메커니즘을 통해서 순수 티타늄의 강도를 좀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수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 구조물이 안전하기도 하면서 내구성까지 갖출 수 있게 된 건데, 네네. 자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이런 인공 흉골을 만들었나요? 이전에는 이제 뼈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이 좀 취약해서 이제 골시멘트나 뭐 석고와 같은 이런 소재를 주로 활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가 있고요. 아마 찰흙하고 비교하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안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손으로 형상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형상화하는 과정 중에 굳어버리거나 정밀하게 좌우 대칭을 만들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도 이제 세계에서는 이미 한 5번 정도의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3D 프린팅 연구 사례를 발판 삼아서 저희도 6번째로 조정을 하게 됐었고요. 국내에서는 최초였고요. 또 이 흉골로서는 크기로서는 세계 최고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이 인공 흉골은 이제 환자분이 정상이었을 때 그때의 그 앞가슴의 모형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작용도 적고요. 또 생체 적합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또 감염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소재가 체내에 삽입했을 때 안전한 건 물론이고요. 예.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하면은 예.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이 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금속 3D 프린팅 기술에도 단점이 하나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 금속 3D 프린팅은 이제 금속 분말이나 와이어들을 이제 레이저나 전자빔과 같은 아주 높은 그 에너지 여론으로 몇 층을 한 층 한 층 녹여서 붙이는 공정인데요. 예. 이때 이제 반복적으로 녹고 응고되는 이 공정이 반복되면서 높은 온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열적 잔륙력이란 부분이 계속 적체가 됩니다. 예. 이 잔륙력이란 부분이 결국은 뭐 형상을 변형시키거나 또 제품을 깨지게 만들거나 이런 이제 뭐 단점을 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품 변형은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 단점이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허공에다가 저희가 프린팅의 그 형상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포트라는 이 지지대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지지대가 형상을 이제 지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을 공급하거나 또 빼내갈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지대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도 관건이 되겠고요. 또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또 한번 이제 풀림 처리하는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후공정을 통해서 이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 인공 흉골의 회색 부분이 지지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요거를 만들 때 예. 수많은 지지대가 현재는 제거가 된 상태인데요. 제거가 된 상태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 잔륙력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여기에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만들면서 또 열 처리 과정을 통해서 내구성을 더 강화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인공 흉골 외에 두개골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을 성공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내가 좀 비성적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함몰이 된 그런 60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3D 프린팅 두개골 이식 수술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했었었는데요. 예. 이때도 이제 순수 타이타늄 소재로 이제 고강도 특성들을 이제 구현을 좀 했습니다. 네. 뭐 기존의 어떤 시멘트들을 이용한 두개골 성형술은 함몰이 심한 경우에는 좀 많이 소재가 투입되다 보니까 무겁고 또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되도록 만드는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식 수술에 사용된 순수 티타늄 소재의 3D 프린팅 두개골은 무게감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환자의 의료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정확히 딱 똥꽉 맞는 그 형상들을 그대로 구현해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흉골과 또 두개골을 넘어서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인공 구조물 제작도 가능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의료 3D 프린팅 기술 개발하시기까지 분명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것 같고요,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아마 정부 출연 연구소로는 좀 최초로 예. 3D 프린팅 공정 기반으로 체내 삽입용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인증을 임상 GMP라는 걸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 흉골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아예 사례가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품목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병원과 또 식약처 또 인증기관 간의 긴밀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가 있었고요. 또 체내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런 구조나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임이나 방향, 변이 등 이런 것들로 작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숫자로 좀 표현이 되면 좋은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숫자로 정확히 산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흉골만 하더라도요. 일상생활이나 또 차량 운전할 때 벨트를 맸을 때, 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럴 때에 대한 다양한 이런 환경들에 대한 거를 좀 정량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내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화해서 또 만드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 인공 흉골을 적용한 환자분들도 괜찮나요? 예, 그걸 기준으로 그 구조 설계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체내에 삽입했을 때 그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자, 이 기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없어서 수술 못했던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이 부분 아마 수술 집도하신 의료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이라던가 폐암에 흉골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이 기존 방법으로는 재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절제술도 받지 못했던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뭐 더 아름답다거나 더 안전하다는 그런
수술 방법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가능했던 수술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수술법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기술의 발달 덕분에 불가능했던 수술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과학기술의 저력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금속과 뼈는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체내의 여러 가지 환경과 원래 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좀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설계나 제조 기술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의료뿐만 아니라 뭐 수송기기나 에너지나 반도체처럼 국가 주력 산업에 다양하게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 좀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3D 프린팅 기술은 불가능을 극복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이로운 기술로 작용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건희 그룹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연구개발 등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는 코로나19 대응 주요국 R&D 전략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소외를 막으려면 사회안전망 등 시스템에 대해 공공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 R&D 투자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는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건안전망과 원격 진료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이 켜지는 마찰 전기 소자가 개발됐습니다. 지스트 신소재공학과 정건영 교수팀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마찰 전기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향후 고층 빌딩 외부와 같이 접근이 힘든 장소에서 저전력 장치나 전기 자동차나 드론의 보조 전력 자칭 등의 장치 등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병원별 방사선 치료 품질 격차를 해소할 측정 표준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방사선의 에너지와 관계없이 치료 방사선의 선량을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 비교가 아닌 절대적 측정이므로 기본 방식보다 훨씬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더 정확한 방사선 치료와 병원별 방사선 치료 물질 격차 해소 등이 기대됩니다. 대마 성분이지만 환각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칸나비디올이 뇌 기억 중추인 해마로 들어가는 혈류를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대마를 사용한 적이 없는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칸나비디올이 기억을 처리하는 핵심 부위인 해마의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융합의학기술원과 기술원 산하 융합의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융합의학기술원은 의학과 공학, 이학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인재를 키우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습니다. 의료 지식뿐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의 기술을 겸비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고 기술원은 설명했습니다. 서울 롯데리아 직원 모임발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접촉자 찾기에 비상입니다. 직원들은 서울역과 건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8개 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지점과 참석자들이 다녀간 점포를 방문한 분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